수시형, 정시형, 이제 선택할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왜 안 내려오냐? 자, 시작합니다. 수시로 갈 것인지, 정시로 갈 것인지. 나는 수시를 먼저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정시를, 그 뒤에 정시를 접수하죠. 그럴 때 나는 수시 쪽에 접수를 할까? 정시 쪽에 접수를 할까? 수시 전형에 지원을 할까? 정시 전형에 지원을 할까? 아니면 둘 다 해야 되나? 보통은 둘 다 한다고 하는데 둘 다 하는 것이 좋은지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시간을 가져옵니다. 어쨌든 수시로 갈 것인지 정시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먼저 자신이 정시에 올인하는 것이 어떤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시에 올인하는 게 괜찮을까? 나는 정시에 올인하는 게 좋을지를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정시 준비만 하는 것이 가장 단순해요. 그런데 단점이 있죠. 단점은 학교 생활이 너무나 재미가 없고 수업 시간에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거. 그게 큰 문제죠. 누가 정시에 올인하는 것이 좋을지를 먼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미리 말하자면, 우리 신도고는 일반고죠. 우리 일반고에서는 정시에 올인하는 것이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리하지 않다기보다는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아래 표에 제시된 데이터를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학을 수능으로 도달할 수 있을지 따져보세요. 여기 표가 나오죠? 2020학년도 정시 등급별 대학과 학과 작년 데이터예요. 작년 수능 보고 정시로 간 학생들,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을 정리한 겁니다. 이럴 때요. 여기 보면 이렇게 괄호하고 1.0은 똑같죠. 1.0, 1.0, 1.0, 1.0 똑같은데 괄호 해놓고 1, 2, 3, 4라고 해놨잖아요. 이거는요, 같은 1등급이에요. 1등급이긴 한데, 1등급도 사실 수능으로 정시 대학을 고를 때, 수능 점수로, 일단 등급이 나오긴 하지만, 이 등급만 가지고 대학을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시는요,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1등급이라 하더라도 다 맞은 학생의 표준 점수와 하나 틀린 학생의 표준 점수, 두 개 틀린 학생의 표준 점수, 배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100분의 1로 계산을 해서 하면은 100%는 당연히 1등이겠죠. 그러면서 96%가 1등급이에요. 그러면 100%짜리가 최고 1등이겠고 99%, 98%, 7%, 6%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여기 1이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전부 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그런 점수를 받은 학생들. 이게 2에 해당되는 경우는 100분위가 한 98, 99, 그 다음에 3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97, 4는 96 정도 100분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럴 때 대학을 쭉 보세요. 작년에 인문계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라든지 등등등등 학과들이 전부 다 거의 다 맞아야 전 과목에서 전 영역에서 한 개나 두 개 정도 틀려야 된다. 경영 경제는요. 이런 계산이 나오네요. 간호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네 개 정도 이내에 틀려야 같네요.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한 네 개 정도 틀렸을 때 이런 학과들이 나오죠.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런 데가 다 1등급은 당연한 거고 그 1등급 내에서도 몇 개 안에 틀리냐 이런 싸움이죠. 그럴 때 조금 여러분들과 가까운 데로 가볼까요? 그러면 어디가 있을까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도 1등급인데 좀 뒷부분 1등급. 이게 바로 한 96 프로테이지 100분의 1로 따질 때 그런 데 해당되겠죠. 서울시립대나 경희대를 가려고 해도 올 1등급 등급으로 쉽게 등급으로 따질 때는 올 1등급을 받아야 되는 케이스네요. 이와야대.
이제 한국 외대로 좀 가니까 1.2라고 해서 1.2는 1등급보다는 바뀌죠. 그러면 이제 하나 정도는 2등급이 나오는 이런 케이스. 전체 다가 1등급은 아니고 하나 정도는 2등급. 뭐 이렇게 되고 건국대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학교에서 좀 가는데 여기 보면은 2등급이 거의 없어야 돼요. 뭐 많아야 2개 정도? 동국대도 마찬가지네요. 홍익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숙대, 숭실대.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숭실대, 국민대 이런 대학들도 1.2, 1.4로 잡았다는 거는 1등급 한 과목 정도만 2등급이고 나머지는 1등급이어야 된다.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죠. 이게 한 2, 3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뭐 숭실대나 국민대를 가는 경우에는 한 2등급 뭐 4개 영역이라면 뭐 1 하나에 셋, 2, 이 정도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쭉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받은 그 책자를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연계는 그런데 약간은 느슨합니다. 똑같이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컴퓨터공학 쪽이 가장 높았네요.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컴퓨터 이렇게 되네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가 가장 높고 고려대도 컴퓨터가 높고 뭐 이러네요. 뭐 어쨌든 이걸 좀 살펴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뭐 서울대조차도 올 1등급이 아니고 2등급 정도 되는데 작년 수학교육 같은 경우에는 2등급 하나 정도 뭐 이렇네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 뭐 간호라든지 뭐 지구과학 이런 데는 2등급 하나 나와도 뭐 된 케이스. 그리고요 뭐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데 성균관대부터는 어디 봅시다. 위에는 없었죠. 이제 이 성균관대는 그래도 2등급 하나 정도는 돼도 뭐 공학계열이라든지 간다. 컴퓨터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한양대 쭉쭉 내려오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인문계에는 건국대가 2등급 하나 정도 정도 이 정도는 돼야 들어갔는데 여기는 1.5라고 제가 잡아놓은 거 보니까 그래도 이제 2등급이 2개 정도 나와도 뭐 되고 여기는 3개 뭐 2등급 다 2등급이 되는 케이스 여기 2.0으로 잡아놨으니까 여기는 뭐 다 2등급 동물자원학과 이런 데부터는 다 2등급인 경우도 이제 가네요. 그러다가 여기 이제 여기는 3등급이 하나 정도 껴도 되는 케이스죠. 2.25니까 뭐 3등급이 하나 정도 끼는 케이스. 자연계는 이런 인문계에 비하면 좀 느슨하죠. 왜냐면 의대와 뭐 치대, 한의대, 뭐 이런 약학대, 약학대 이건 좀 빼고 적으니까 어쨌든 그런 의대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빠져버리죠.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더 빠져요. 의대가 그 증원을 엄청나게 해서 상당히 많은 500명인가요? 몇 명을 뽑죠? 어쨌든 많은 수를 더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가더라도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 2.25라고 한다면 한 2.75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조금 과장되게 말한다면 한 3, 모든 걸 3으로 깔아도 이런 데를 혹시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좀 위험성이 따르긴 한데 그냥 그 정도부터는 시작을 해도 되지 않을까. 난 동국대 바이오 환경과만 가면 돼. 그래? 좋아. 그러면 모든 영역, 4개 영역 전부 다 3으로 깔자. 뭐 이렇게 가능하다면 3으로 가는 건 이제 시작 단계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한 2개는 2등급까지 맞을 생각하고 간다. 그러면 이런 데를 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욕심이 뭐 끝이 있나요? 그러면 또 위를 보고 싶고 그럴 때 난 동국대보다는 건국대를 가고 싶어. 건국대보다는 서울시립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 또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요번에 9월 모의고사 요걸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스스로를. 이렇게 쭉쭉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데이터는 4등급이 한 2개 나오는 거.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과학이 3등급 둘, 4등급 둘. 이래도 같네요. 인천대, 동덕여대, 한국외대는 여기 글로벌, 용인에 있는 경우죠. 명지대, 수원에 있는 경우겠고요. 아니, 명지대는 용인에 있죠. 명지대. 이것도 용인에 있어요. 경기대가 수원에 있죠. 이 수원에 있는 과들이에요. 이런 과들은 4등급이 2개 내지 3개 있어도
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위 표를 보고 자신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든다면 가능하다는 확신. 그래서 난 그냥 그 대학에 여기만 가면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국대 바이오 난 여기만 가면 돼. 그럼 뭐 그래 3등급 한두 개 있어도 되겠네? 난 마저 받을 수 있어. 아이 나 그냥 다른 거는 좀 힘들고 뭐 생기부 관리도 힘들고 그냥 고공부만 해서 가볼까? 라고 혹시 생각한다면 그냥 정시 준비만 하는 것도 이제 상관없어요. 1학년도 아니고 이제 2학년 후반에 접어드니까 그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간다는 거 그거는 뭐 괜찮아요. 이제 이 시점에서는 하지만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좀 복잡해지죠. 우선 자신이 원하는 대학 레벨에 따라 내신, 수능 두 가지는 무조건 준비해야 됩니다. 일단 나는 정시가 아니다. 정시 어려워.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신과 수능 두 가지를 일단 준비해야 된다는 게 기본이라는 얘기죠. 내신과 수능. 왜냐고요? 이건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계속 뒤까지 읽어가면서 듣다 보면 보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누구는 말이죠. 수시 전형이 너무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과연 그럴까요? 제 대답은 아니올시다. 아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수시 전형을 살펴볼까요? 수시 전형. 살펴보면은요, 크게, 요즘 좀, 단순화를 시켜서, 몇 년 전부터 단순화를 시켜서 한 4개의 전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사라져요. 여러분들은 어느 게 사라지냐? 적성시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3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수시 전형을 볼 때. 그럼 3개가 뭐냐? 일단, 예체능 계열의 실기 전형. 이거는 뭐 기본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과 그동안 쭉 해왔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어떤 미술 전공을 하고 싶다. 그런데 뭐 3학년 때 가서 뭐 학원 다니고 뭐 하면서 미술 쪽을 관심을 갖고 시작한다? 상당히 늦죠. 될 확률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아주 적죠. 그래서 뭐 그런 쪽 이미 학원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왔다고 보여지죠. 뭐 음악도 마찬가지였겠고요. 체육 쪽은 좀 덜 할 거예요. 체육 쪽은 좀 공부하다가 그래도 이제 한 2학년 말이라든지 어떤 3학년 때 가서 이제 몸을 만드는 경우가 또 많기도 하죠. 어쨌든 예체능 계열의 실기 전형은 제외하고 그럼 2가지 정도라고 봐야 돼요. 뭘까요? 학생부 전형과 논술 전형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논술 전형은 사실 내용도 단순하고 모집대학도 적고요. 인원도 적어요. 그래서 보통 이 논술은요. 우리가 좀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잊혀진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정부 교육부 차원에서는 논술 전형을 계속해서 줄이는 추세죠. 그러면 남은 것은 학생부 전형이죠. 학생부 전형. 어떤가요? 이 수시 전형 그다지 이렇게 복잡하지 않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학생부 전형이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파악해 봅시다. 학생부 전형은요, 말 그대로 학생부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에 있는 내용이요?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학생부에 있는 내용은 크게 항목들이 한 뭐 10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다고 볼 때 3가지로 내용상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처음에 1, 교과 성적은 내신이죠. 우리가 보통 내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교과 활동에 관한 항목들, 교과 활동. 3번은 비교과 활동.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교과 활동에는요, 과목별 세부특기. 교과 활동이겠죠? 과목별 세부특기니까 당연히 교과 활동이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중에서도 전공 관련 동아리 하는 사람들, 전공 관련, 또는 진로 관련, 진로나 전공 관련은 교과 활동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독서도 자기 전공의 진로와 관련된다면 그걸 교과 활동에 넣읍시다. 비교과 활동 경우에는요, 진로 활동인데, 이것도 사실은 좀 애매해요. 이것도 사실 본격적으로 자기 전공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두레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집어넣을 때 두레 전공 그런 관련은 사실 이 교과 활동과 관련될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쓸 때 교과 활동 관련되는 부분을 가지고 1번을 쓰거든요. 그럴 때 활용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율활동은 보통 비교과 활동에 해당되죠. 이건 교과 활동을 자율활동에 쓰진 않아요. 진로 활동의 경우도 보통은 비교과 활동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두레가
거기 특이하게 교과 활동으로 써도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동아리 활동에서 전공이나 진로와 무관한 동아리를 우리가 여러분들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비교과 활동이 되겠죠. 봉사활동 당연히 비교과 활동이고요. 독서도 그냥 흥미 위주로 읽은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비교과 활동이라고 봐야겠죠. 출결, 개인별 세부 듣기, 그 다음에 종합 의견도 비교과 활동 쪽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여러분들 이해 갈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놓고 학생부 전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학생부 전형에 그냥 학생부 전형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학생부 전형도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요. 그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뭐 이런 식으로 전형이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뭐가 있어요. 학생부 교과 100% 전형, 학생부 교과 플러스 수능 최저 전형, 학생부 교과 플러스 면접 전형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학생부 전형을 알아보는데 일단 교과 성적을 위주로 하는 전형이 있어요. 교과 성적, 내신이죠. 내신을 위주로 하는 전형이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전형은 기본적으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의 정규고사 성적으로 선발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신만으로 선발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고등학교 종류에 따라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고등학교 종류? 우리는 일반고라고 하죠. 우리 저 옆에 하나고등학교는 특목고죠. 하다못해 이제 자사고까지 있죠. 이런 특수 목적고와 자사고, 그 다음에 일반고의 차이. 저쪽은 내신을 잘 받을래도 다 잘하는 애들, 많은 애들이 잘해서 잘 받기가 어려워. 그럴 때 내신만을 선발한다? 그쪽에는 불이익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너무너무 유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또는 지방 소재 국립대, 우린 직업국이라고 그러죠. 직업국. 경우에는 내신만으로는 공평치 못하다는 판단하에 추가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걸 적용하는 거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아래의 표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표시해놨으니 한번 볼까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요. 수능을 봐서 수능의 4개 영역에서 몇 개를 제시해요. 그래서 몇 개를 합해서 몇 등급은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요. 3개를 합해라. 3개.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사회 영역이나 과학 영역 요걸 해서 이제 4개 영역 중에 3개를 골라서 합은 5개 돼야 된다. 합이 5가 돼야 돼. 그러면 1, 1, 3? 이래도 5가 되네. 2, 2, 1? 이래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맞춰라. 3개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중앙대. 2개. 숙명여대가 한국외대는 2개를 가지고 합 4를 맞추면 되네요. 인하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가 그렇고요. 자연계가 인하대는. 그 다음에요. 부산대, 경북대가 나왔고 전남대, 전북대가 나오네요. 우리는 이제 이쪽은 좀 관심이 좀 덜하죠.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나 홍익대. 그 다음에 인하대 같은 거. 인하대 아까 자연계는 2개 합 4였는데 인문계는 3개 합 7이에요. 이게 더 세죠. 2개 합 2개를 가지고 4등급 맞는 게 쉬워요? 아니면 3개를 가지고 7등급 맞는 게 쉬워요? 2개를 가지고 4등급 맞는 게 쉽겠죠. 2개 영역만 파면 되니까. 그 다음에 3개 합 7에서 14? 이거는요, 이 7, 8, 9, 10, 11, 12, 13, 여기 전형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전형에 의대는 7이어야 되고, 간호, 약학은 몇이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세분화된 그런 대학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전북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이 전북대 입시 요강을 보면은요, 여기 자연계과에 의대부터 시작해서 쭉 수능 최저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에서 14에 구간을 둔 거죠. 국민대 같은 경우 볼까요? 국민대는 인문계만 나왔네요. 자연계는 반영 안 하고, 자연계는 다른 쪽에 반영하겠죠? 여기 있네. 자연계는 여기 2개 합 6해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국민대는 인문계는 2개 합 5. 2개 합 5 어때요? 2개 합 5. 쉽진 않아요, 사실. 2개 합 5가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 신도고의 현실을 보면은요, 이렇게 수능 최저 쪽을 건드렸다가 실패해서 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수능 최저만 맞추었다면 당연히 붙는 건데 못 맞춰서 떨어진 학생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걸 이용하면 수능 최저만 맞추면 또한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능 최저가 쭉쭉 나와요. 이거 여러분이 참고해 보세요. 책자도 드릴 테고,
뭐 이렇게 다시 한번 가볼까 이렇게 여러분이 유튜브를 또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나만 생기나? 수능 최저를 준비한다는 것은 수능 공부까지 해야 한다는 것인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의 고민 말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도 갑자기 이게 색이 바뀐 어디 갔냐?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도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있다고 하는데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을 택하면 되지 않을까? 맞는 말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모두가 수능 최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대학은 내신만으로도 갈 수 있어요. 많은 대학은 내신을 기본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면접으로 채우는 전형도 있죠. 이게 더 많아요. 야, 그럼 그런 전형을 택하면 되지 뭐 이렇게 수능 공부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여기에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큰 문제. 일단 내신만으로 가려고 한다면요. 마땅한 대학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는 거죠. 여기 내신만으로 갈 수 있는 대학 목록을 제시합니다. 한양대, 덕성여자, 명지대, 광운대, 인천대. 이게 작년까지의 대학들이었어요. 올해는요. 세종대학이 하나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6개 정도밖에 안 돼요. 6개. 야, 너무 적죠.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대학 이 6개에 해당된다. 그럼 이리 가세요. 그래서 학생부 최저 아니 내신만 죽으라고 파고 가세요. 근데 내신만 죽으라고 파고 하는데 요 학교다. 이거는 너무 좀 의욕이 생기지 않지 않나요? 다음으로 내신을 기본으로 하고 면접을 통해 부족한 것을 채우는 전형을 택한다. 면접 전형을 택한다? 아래의 표의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이라면 그 전형을 택해도 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냐?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까지 합쳐도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조금 여기 수도권은요. 말 그대로 진짜 서울에 아주 가까이 있는 데만 해본 거예요. 가천대 정도? 그런데 조금 더 저쪽으로 가면 뭐 신안대 이런 데도 면접이 있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쪽까지 이렇게 넓혀서 가려고는 잘 안 하더라고. 나중에 이제 3학년 2학기 때 되면 그냥 그때 갈게요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 벌써부터 저 그때 갈게요라고 하지는 않아서 여러분들 잠재력까지 생각해서 제가 요 정도 학교만 본 거예요. 어쨌든 그냥 좀 여기 넘어갈게요. 야, 어쨌든 뭐 이런 대학도 많지가 않아요. 이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결론을 내는 게 좋냐. 마음을 굳게 먹고 내신과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전형을 함께 노리라 이거죠. 우리 처음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내신과 수능 최저. 이 전형의 경우는요. 같은 대학의 학과를 할때라도 내신만을 반영하는 전형보다 훨씬 내신이 낮아요. 훨씬 낮아요. 그리고 면접, 내신 이렇게 두 개를 반영하는 대학보다도 내신이 낮습니다. 수능 최저라는 강력한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내신은 낮다라는 거죠. 아래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내신을 좀 확인해보고 싶다. 여기 보세요. 이게 작년 데이터예요. 작년 데이터. 이럴 때 볼 때 경기대 뭐 모든 과를 그냥 합쳐서 뭉뚱그려서 평균적으로 냈기 때문에 좀 그래요. 최고점이 2.6이고 최저점은 3.1인 어떤 케이스가 들어갔다. 평균을 내보니까 2.8. 2.8 정도는 이제 간다. 경기대를 1.8로 간다? 자, 인문계와 자연계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긴 하는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구체적인 과에 내신을 알고 싶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하면 제가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알아봐 줍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한번 그냥 보는 겁니다. 쭉쭉쭉 봅니다. 자연계네요, 자연계. 자연계는 조금 더 느슨하다고 했죠. 그래서 자연계 이렇게 보고. 지금까지 알아본 3개의 전형은요, 학생부 교과 100%, 내신만 반영하는 거죠. 대학이 거의 없었다. 6개 정도?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면접을 반영한다. 이것도 대학이 별로 없다. 오히려 학생 내신 100%보다 더 없다. 물론 이제 수도권 쪽 더 벗어나면 있어요. 있는데 그냥 우리는 아직까지는 2학년인데 뭐 그런 데까지 가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추천해 주는 거죠. 학생부 교과의 수능 최저를 같이 하는 케이스. 어쨌든 이 학생부 교과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였어요? 내신은 좋은데
그 외의 활동, 학생부를 볼 때 교과 성적이라는 그 부분은 괜찮은데 다른 활동이 별로 좀 안 좋아. 그런 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던데 내신도 좋고 활동도 좋아. 우리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학생이 내신도 준비하고 나머지 활동도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활동까지 다 준비하는데 나 활동 그동안 뭐하러 준비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신도 좋고 그 외의 활동도 우수하다. 좋다. 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왜 내신이 들어가지? 그냥 활동이 아주 좋아. 이런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좀 더 가볼게요. 여기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그 무리에 속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좋고요. 여러분이 그 무리에 속하지 않으면 더 좋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은 별로라도 활동이 우수하면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지원을 할 수 있겠죠. 지원이야 다 가능하지. 붙고 떨어지냐가 문제죠. 근데 어쨌든 잘못된 정보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절대 내신이 활동에 비해 무시되지는 않습니다. 이것만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반영하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서울의 우수한 모든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모두 반영을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더 많이 뽑아요. 왜? 학생부에 있는 모든 거를 다 평가를 해서 정말로 우수한 학생들을 가져가겠다. 내신도 괜찮고 학교생활도 아주 열심히 해서 활동이 풍부한 그런 애들. 욕심이 많은 거죠, 대학에. 그런 애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그런 학생들을. 물론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놓고 비교할 때 어느 전형의 내신이 더 좋은지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내신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학생부 교과전형이에요. 그런데 학생부 교과전형은 아주 진짜 우수한 대학을 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전형이죠. 잘 안 뽑으니까. 서울대 학생부 교과전형 있냐 없냐? 없어요.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고려대 학생부 교과전형 있냐 없냐? 물론 있어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훨씬 더 비중이 크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이라 하더라도 고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에 가까운 교과전형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내신 무시할 수준은 절대 아니다. 알겠죠? 아래 표를 보면서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을 한번 서로 비교해 봅시다. 일단 여기서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학생부 교과전형이 내신이 좋다. 이 정도만 알려주려고 그냥 여긴 적은 거예요. 종합전형이 교과전형에 비해 내신은 좀 떨어진다. 하지만 내신을 이 정도는 본다. 내신을 그래도 이 정도는 반영한다. 예를 들면 가천대학교 간호학과를 볼 때 교과전형이 2.0이라면 종합전형은 2.4. 어쨌든 2.0과 2.4는 정말 큰 차이긴 한데 그래도 2.4라는 내신을 반영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죠.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과, 이건 이제 100% 교과예요. 아니, 수능 최저가 있는 2.27이죠. 근데 얘는 면접을 봐요. 2.97. 와,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가 면접을 보는 경우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 면에서, 카톡 왔네. 잠깐 나가고. 여기 이제 요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3.48. 상당히 차이가 나긴 나죠. 또 3.48. 어쨌든 이거는 이제 평균치니까, 그런 내신은 좀 필요하다. 그런 거죠. 내신을 완전 무시하면 안 된다. 라는 거. 이제 자신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지를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가 아닌가. 물론 이제 나는 내신도 준비했고, 학생부 비교과 활동도 준비했어. 학생부 종합전형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맞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우선 하나 질문합니다.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요?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은 있고 학생부 교과전형은 없다? 바로 자기소개서 작성이에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자기소개서 안 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무조건 씁니다. 차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하다는 것은 자기소개서 3문항을 잘 쓸 수 있는 학생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소개서 문항이 몇 문항이냐? 3개 문항이에요. 이 3문항을 잘 쓸 수 있어야 돼.
잘 쓸 수 있다는 얘기는 학생부 내에서 어떤 내용들을 골라서 쓰는 건데 학생부에 내용이 없으면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했더라도 쓸만한 게 없어. 그러면 학생부 종합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2학년 말에 진지하게 자기소개서를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느 정도 작성이 될 것 같다는 자신이 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고려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 대상자가 아님을 직시하도록 하세요. 야, 자기소개서는요, 억지로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기부 안에 없는 내용을 쓴다? 뭐 쓰고 싶다? 아, 난 쓰지 뭐. 라고 지어서 막 써서 낸다. 면접에서 100% 걸러져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부터는 자기소개서 항목 수가 바뀌어요. 항목 수. 항목의 내용도 약간 바뀌긴 하는데, 현재 고3은 항목이요, 4개예요. 공통문항 3개, 자율문항 1개. 4개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경우는 3개예요. 현재 1번과 2번이 합쳐서 1번이 되고 3번이 2번이 돼요. 그리고 자율문항 하나. 그래서 3개가 되죠. 바뀐 거를 보면은요.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은 고교 재학 기간 중 지원한 분야와 관련해요. 그러니까 전공과 관련하는 거죠.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지원 동기와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 교내 활동 등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동기. 보통 자율문항 4에 지원 동기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우리 이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자율문항 4의 지원 동기와 자기소개서 1번 항목이 너무 유사해요. 써놓은 결과물을 보면 대학이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 동기. 그다음에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 이 1번은요, 어쨌든 학습 경험. 내가 이 전공 관련해서 어떤 실력이 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학업에 기울인 노력. 이걸 가지고 하는 건데, 뭐 교내 활동,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다 반영해서 써봐라. 쓸 수 있는 거 다 활동들은 다 반영해서 써봐라. 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1500자예요. 이 부분이 현재까지 1번 항목 쓰기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을 쓰는 건데 잘 안 나와요. 이 천자예요, 근데. 그래도 그럼 어떻게 써서 천자 만들었는데 이제 1500자 만들라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같이 나중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은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공동체. 예, 공동체? 뭐 동아리도 공동체고 학급도 공동체고 학교도 공동체죠. 공동체에 기여한 교내 활동, 수업 활동도 포함하래요. 본인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기술하세요. 800자이네. 얘는 1000자에서 800자를 줄였네요. 좋은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은 대학 자율문항이에요. 대학에서 이제 지정을 하겠죠. 어때요? 항목이 줄었으니 더 나아진 것 같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1번 문항의 글자 수가 1500자로 500자나 늘었다 이거죠. 자, 카톡이 또 왔네요. 자, 이따 보고. 자기소개서를 잘 썼는지에 대한 판단은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내용. 즉, 무엇을 보고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지 보면 알 수 있겠죠. 입학사정관의 평가 내용. 이 표가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표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 표가 있는데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가 항목에 따른 세부 내용, 그리고 학업 성취도 이런 내용,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이런 내용, 탐구 활동, 여러분 탐구 활동 많이 하죠? 등등등 해서 이렇게 나와요. 인성 부분은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도덕성, 성실성 이런 거 다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거 좋죠. 자기주도성. 이런 거 좋고. 위의 평가 항목에서 평가 요소 항목의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다시 말하면 여기.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이거 쭉 살펴봤죠? 이게 자기소개서 1번에 해당되고요. 인성, 발전 가능성. 인성과 발전 가능성은 2번에 해당돼요. 평가 항목에 따른 세부 내용을 보고 자신의 자기소개서에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자소서를 쓸 때요. 이상으로 여러분들 수시, 정시 나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여러분들 파악하는 어떤 그 길잡이에 대한 어떤 그 얘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